친천계가 또 최고위원으로 3명이 들어오고 뭐 예. 이런 것들까지 다 보면은 만만치 않겠다. 앞으로 2년간이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맞는 말을 하셨겠지만 예. 그냥 걱정이 팍 드네요. 아니 뭐 냉정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뭐 잘했다 그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이 플랜을 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제가 좀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아니, 집권당 내부 파열음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지금 국힘 보면 됩니다. 당이 파열음을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국힘하고는 조금 전투 양상이 다르긴 해요. 내분 양상이 다르겠지만. 다르긴 한데 네. 거기는 아예 근본적인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을 놓고 이 탄핵이나 뭐 비상계엄을 놓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는 좀 합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당장 있어 이제 부동산 세제 문제나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논의를 당정간 해야 되고 여기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게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이 좀 불씨가 남아있어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둘이 앉혀놓고 지금 이거 뭐 검사 파견하는 거 가능하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념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한번 세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변경하려고 그러면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사건 사고 한번 터지고 그러면은 그거 재개정 얘기가 다시 나올 때고 다시 한번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공소 취소 특검이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한번 또 갈등이 벌어지고 그리고 개헌 대통령이 띄웠잖아요. 예. 개헌하려면은 어쨌든 야당하고 얘기도 해야 되지만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서울시장 강릉 의원 보궐선거 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합당 있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솔직히. 예, 이게. 근데 말씀하신 거에 부동산 얘기는 녹아 있습니다만 주로 그 민생 의제 같은 건 아니네요. 말 그대로 정치 사안들 중에 해법을 찾아야 될 것 투성이가 남아 있군요. 그렇죠. 그냥 이 현 정부로 인해서 수치상으로 현상적으로 막 경제며 이게 잘 돌아가면 딴 게 좀 이렇게 참 녹아서 없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가 어떤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되게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들이 좀 덜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금 떨어졌고 너무 오늘 떨어졌죠.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했는데 40% 찍었어요. 네. 이재명. 그러니까 곧 30% 찍는 게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위기감이 드는 상황이면은 지금은 여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김민석 후보 당대표 되신 거 축하하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좀 첩첩산중이군요.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들으면서도 집권 세력이 잘해줘야 일반적으로 좀 편안해지는 건데 모든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김민석 대표의 할 일 중에서 말이에요. 사람 쓰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하고 비서실장은 이제 임명을 했는데 다 뭐 글쎄요. 아직 뭐 자기 쪽 사람 뭐 이렇게까지 부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김민석 대표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부르는 뭐 친명 뭐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김민석 대표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고 김민석 대표만 어떤 뭐 그 김민석 대표만 어떻게 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뭐 강득구 의원이라든가 강득구 의원 하나 그렇죠? 정도죠. 예.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뭐 줄 세우듯이 쓸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범친명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인사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지금 어떤 이 당내 구도상, 당내 대립 구도상.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당내 이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내 인사를 물론 이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표가 바뀌었을 때 핵심 인사들 이 당대표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뭐 다른 이제 어떤 계파라든가 상대를 배려해가지고 얼마나 줄 거냐의 문제를 그렇게 뭐 파격적으로 주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역대 이 어느 정당이건 간에.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불가피한 점이고 다만 그래도 이제 어떤 상징적인 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통합적인 인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청이라고 하는 최고위원 3명이 지금 선출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2명도 뭐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더군다나 한 명은 청년한테 해줘야 된다 그러고 이 전당대회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런 식으로 배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이건 아무래도 다른 방향의 통합적인 인사를 해야 될 건데 예를 들면은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위치라든가 이런 걸 배려해야 될 텐데 그래도 색깔을 따지면은 그것도 아마 이제 뭐 친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인사들로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아마 있다고 주장을 상대편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상징적으로는 통합적인 인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친명 쪽 사람을 기용해서 당 색깔이 좀 변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지 통합성을 발휘해 갖고 친청 사람들도 두루두루 기용을 해서 탕평적인 흐름으로 갈 건지 어느 쪽 방향이라는 거죠? 친명을 기용할 것인데 예. 통합적인 인사도 해야 한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방향성에서 당정청이 이제 안정적인 어떤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소위 당정청 원팀 체계. 김준일 평론가는 소위 당정청이 원팀처럼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하면서 그 가능성 여부를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아니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적 수평적 관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박근혜 이후로 이제 창조 경제 이후로 창조를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좀 딜레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최근에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정부에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마지막에 했어요. 사실 다른 송영길 후보는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도 하고 김민석 후보도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내가 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예스맨으로 끌려다니는 거는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부에도 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견은 이견대로 내고 긴밀히 이제 협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한 끗 차이 원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그러면 뭘 그렇게 원팀을 안 했냐. 정부에서 해달라는 거 다 했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많은 당원들이 이번에 보고 심판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안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정부를 뒷받침하는 거,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시에 놓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원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결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주지만은 정부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김민석이 바뀌고 나서 대표가 되고 나서 정부 지지율이 오르더라. 그러면 그게 그냥 원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이거는 보여줘야 되지 다른 거는 의미가 없다. 저는 하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친해요. 아무리 그래봐야 결과가 나와야죠.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고 수없이 되풀이하고 다른 언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최고위원 가운데 친청계가 3명이다. 잘 융화돼서 들어갈 것이냐. 이 전타임의 멤버는 둘 다 잘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려면 역대 이제 다른 정당들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구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심 역할을 정청래 전 대표가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오늘 언론에 이렇게 쭉 코멘트한 걸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이미 대권 주자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당원들이 이 정도나 이제 지지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이제 좀 조직을 다지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당연히 플랜을 세우고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줄 것이냐. 정청래 전 대표가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것이냐. 그러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 친청계 3명의 최고위원은 누구를 믿고 그러면은 이 김민석 당대표 체제에서 어떤 반대 이슈 파이팅을 할 것이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야 이제 앙금이 남아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공천 시즌이 되면 최고위원 지도부니까는 공천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소위 말하는 또 공천에 탈락하는 사람들을 좀 대변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김민석 지도부가 얼마나 잘 하느냐. 요런 것에 이제 좌우될 수 있는 흐름이 또 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속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김민석 지도부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류 교체, 대규모의, 공천에서의 교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나이적으로 젊게 운동권을 배제한,
다른 중도 보수에 부합하는 이랬을 때 정청래 의원이 상당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세력의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존의 의원 구성을 지키려고 하는 뭐 이런 토론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본 얘기입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은 사안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세제 개편하는데 갑자기 친청계가 막 뭐 딴지를 걸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는 많이 좀 표출될 것 같은데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임기가 이게 보궐이었잖아요. 1년. 그러니까 2024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명계가 상당히 있었던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몇몇 지명직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했으니까 그때도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소수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현주 의원이 항상 그 사진 보면은 예. 정청래 대표 째려보고 있는 거의,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째려보는 자리에 이제 김민석, 최민희가 이제 예. 들어갈 거다. 예.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뭐 예상해 볼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념적으로 이 친청계의 친노친문 뭐 구주류 뭐 이분들은 이념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 개혁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형사소송법 재개정 이런 거에는 세게 붙겠죠. 근데 무슨 뭐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공소 취소를 만약에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만약에 특검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이견들이 나올 수는 있겠다. 아니, 그럼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민석 대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의 입장도 있고 해서 형소법 재개정 해야 되겠다. 이성윤 최고가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 안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되나? 몇 가지 쟁점 말씀드리면 예.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죠. 예. 검사의 보안 사건을 이제 다시 되살리자 이렇게 못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김민석 한 말이 대표도 있죠, 본인이. 그렇죠. 예. 보안 사건 완전 폐지가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정권 송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네, 지금은 7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 한다 그래요. 이 정도인데 그거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좀 더 분명히 한다든지 뭐 이런 미세 조정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디까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뭐 이 검찰 개혁의 어떤 그러한 이제 기치를 들고 반대할 것이냐. 이게 이전에는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정청래 지도부라는 이 정청래 대표라는 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을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런 식으로 충돌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있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이재명 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100% 그대로 무조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에서 수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이 정부 아닌 것이고 얼마든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이제 열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가장 먼저 지금 처하게 될 이 어떤 난관이 넘어야 될 장애물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쉽지 않은 예. 상황에서 쉽지 않게 만드는 그 핵심 고리가 부동산 세제 문제인데 요거를 아무리 이제 김민석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입장이 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바꾸자고 할 것인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우리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갈 것이냐. 예. 이분들 중에서도 서울의 지역구를 이제 두고 있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거처럼 뭐 이 뒤가 없는 그러한 이 어떤 충돌, 균열 이런 것들을 당장 뭐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만 공천을 앞두고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정부 발의 입법에 대해서 당이 별 관계가 없는 듯이 군 게 1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당이 비바람을 좀 맞아줘야 이제 조율도 되고 대통령에게도 이제 좋은 시선이 쏘이고 할 텐데 김민석 당대표가 그쪽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는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표 시절에 장점도 있어요. 정청래 예. 대표가 장점도 있는데 제가 좀 비판을 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쉬운 정치를 했다. 뭐 자기 예. 정치보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당 대표는 지지자들이 뜻이 좀 다르더라도 정부의 입장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숙고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렇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들이 원하는 얘기만 그냥 쉽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의사에 그대로 올라타는 정치만 했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는 좀 달라야죠.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동안 했던 행보들도. 그래서 지지층하고 어쨌든 45% 이상의 친청계가 지지층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당원들이나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자주 있어야 되고 그게 필연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당원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강경한 입장,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잃어가는 만큼 다른 지지층을 얻어내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게 여러모로 이제 소위 말해서 ABC론으로도 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당원을 잃을 수는 없죠, 사실은. 저는 지지를 철회했는데 네. 그 지지 철회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바꾸기보다 그 어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밀고 나갔을 때 과거에는 멀리 있던 새로운 지지층이 형성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뉴 이재명이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뉴 이재명이 이 민주당의 주류를 완전히 교체하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예. 그냥 반반 싸움이구나. 45%나 되니까. 네, 45%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반반 싸움이구나. 이렇게 예.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세게 가면은요. 분당이나 무슨 사달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같이 가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분하고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동접이 2배가 늘었어요. 아 그래요?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네. 욕하면서 지금 저희 욕하면서 네.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신다니까 심각한 표정과 태도로 더 말씀드리면 네. 지지층 확장 문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힘이 강할 때 그리고 가장 이게 지지율이 높을 때 사실은 밀어붙였어야 되는 의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당이 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저는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해야 될 때 내부로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는 이슈를 붙들고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예. 쟁점화시키고 갔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전망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뼈아픈 것이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예. 그리고 그 하락하는 과정에 단지 정책의 실패나 또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뭐 보수 정치나 보수 언론의 공격, 뭐 프레임 이런 것만 작용한 게 아니라 내부 기전이 작용을 했습니다. 외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김민석 예. 대표 체제에서. 근데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45%의 당원들이 의견이 어디서 주로 이제 좀 모아지고 어디서 좌우되느냐면은 외부 스피커들에 의해서 이번에 조직되고 맞습니다. 좌우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유튜브에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사실은 방향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해진 그런 미디어 환경이 돼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쟁점이다. 예. 그리고 그 주요 스피커가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몇 있어요. 정신들 차리라고. 예.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매듭을 짓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민석 당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당청 관계 원활이 되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 속에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지지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지를 잃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몇몇 정책들은 좀 스무스하게 수정해 나가면서 신뢰를 잃지 않고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